주가 조작 사건의 총책으로 의심받는 라더견 호환 대표가 연일 키움증권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가 주범으로 의심받는 주가 조작이라는 명백한 범죄와는 별개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난 투자자들의 민심을 등지고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라더견 대표는 오늘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반대 매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키움증권이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대 매매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키움증권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유주한 기자입니다. 다우데이터 등 9개 종목의 시세 조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라더견 H투자자문 대표가 지난달 24일 하한가 사태 당시 쏟아져 나온 반대 매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라 대표는 신용거래 시 투자 종목의 주가가 하락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 증권사에서 알려줘야 하는데 키움증권이 이 같은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증거금이 부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이 지점을 터치를 해야지 반대매매가 나가는 건데 이 지점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반대매매가 나갔다고요. 차트가 마이너스 10%부터 흘렀단 말이에요. 제 전체 포트폴리오가 제가 그 전날까지 제 키움 같은 경우에 제가 90억 수익이었어요. 90억 수익 중이었어요. 특정 한 종목이 가라앉는다고 해서 나머지 종목이 반대매매 나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9개 종목을 다 들고 있는데 한 종목이 10% 빠지면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 손실이에요. 만약에 균등하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봤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뭐 한 5% 10% 빠졌는데 왜 이게 반대매매가 전체가 나갔냐는 거죠.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본인이 키움증권과 차액 결제 거래, CFD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증거금률을 키움증권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보도 안 해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종목당 위험 비율이 바뀌었으니까 이거 인지하시고 내일 얼마부터 반대매매 나갑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바꿔놓고 다시 바꿔놨는데 그건 어차피 키움증권 뒤집어 다 나오겠죠. 저한테 통보가 안 왔어요.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위탁 증거금의 80% 수준의 주가가 도달할 경우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길 오전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지만 주가가 위탁 증거금의 40%까지 떨어지면 실시간으로 반대 매매가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CFD 계약 시점에 약정된 종목당 증거금률을 포함한 계약 조건은 청산하고 재진입하지 않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며 라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 검사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은 CFD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는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반대 매매를 둘러싼 공방 역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라더견 대표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에 대한 전격 검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감원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점심시간 이후부터 이곳에 제가 나와 있었는데요.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에 건물을 좀 드나드는 모습 말고는 조금 더 긴장감이 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를 했죠. 그리고 검사 이 관련 조사를 길게 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중반까지 이 결과를 내겠다라는 계획인데 특히 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은 바로 이 키움증권의 CFD 거래입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요건과 규정을 제대로 갖췄는지 그리고 이 여부와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이번 사태에 연루가 돼 있는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의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는 만큼 김 회장의 그 거래 내역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 관계자는 임직원들은 이 CFD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막아놨다라면서 김 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검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키움증권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본 뒤에 이 CFD 거래를 하는 다른 증권사도 특별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 전반으로 사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 검찰과 금융위 합동수사팀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라더견 대표의 비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데 이게 어떤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검과 또 금융위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어제 저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서울 송파구 롯데 시그니엘에 있는 라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틀째 이 주식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그니엘 사무실은 지난달 27일 금융위가 압수수색한 이 R투자 자문사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는 별도의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집책 역할을 했다는 이 프로골퍼 출신 안모 씨와 변모 씨 등이 이 회의 장소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수사팀은 앞서 투자자 모집에 이용됐다는 서울 강남구의 실내 골프 연습장과 또 투자 수수료를 카드깡 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려진 광진구의 한 식당도 압수수색하는 등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라더견 대표가 연일 키움증권을 향해 의혹을 쏟아내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익래 회장이 결국 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이 오늘 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라 대표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 측은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김 회장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라 대표가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김익래 회장이 직접 입을 열 예정입니다. 잠시 뒤 6시 45분 국민 사과문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뉴스 시간에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본사에서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 공방을 앞두고 핵심 쟁점들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이게 직간접적으로 얽힌 투자자가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 상당수가 사실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 주가 조작을 모르고 투자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좌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라더견 대표가 유명인들을 앞세워 먼저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그 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명 다단계 방식이 활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모른 채 증권 계좌를 세력에 맡겼고 연속 하한가 사태로 수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대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 정보를 타인에 맡겼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나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할 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줬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계좌 정보를 맡긴 투자자들이나 계좌를 일인받은 라더견 대표 모두 처벌 대상이란 겁니다. 잠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자자 중에는 비밀번호를 몰라서 뺄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접근 매체를 아예 그 주가 조작 일당에게 넘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라고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확정이 되면 이들이 라 대표에게 피해보상 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피해액을 돌려받을 길이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작전 세력에 참여하지 않고 CFD 거래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증권사의 손실액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이게 지금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은 가능한 겁니까? 전문가들은 계좌 정보를 타인에 넘겨줬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생은 소득과 상환 의지가 없는 채무자가 신청을 하게 되고 파산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이번 반대 매매로 입은 손해액이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람들은 개인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액이 워낙 커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남는 빚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빚을 탕감해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면책 불허가 사유는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을 때를 말을 하는데요. CFD 반대 매매로 인한 피해 금액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게 결국 범죄로 인정되려면 주가 조작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하는 겁니까? 네, 먼저 통정 매매와 시세 조정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정황이 있을 때를 말을 하는데요. 예. 일단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력의 소통 창구로 스마트폰을 통한 텔레그램이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는 IP 추적이나 포렌식 작업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과거 판례를 미뤄봤을 때 통정 매매나 시세 조종임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이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주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직간접적으로 얽힌 인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등 입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10년 내외 징역 정도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네, 이 라더견 대표와 김익래 키움 회장 간의 공방도 좀 살펴볼 부분입니다. 이 라 대표는 김 회장의 지분 매각과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키움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하지만 이 단순 지분 매각의 경우 도덕성이나 책임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지만 이게 범죄로 보긴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앞서 김익래 회장은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딱 정확히 2거래일 전 지분 3.65%를 블록딜을 통해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 역시 하한가 사태 직전 지분 일부를 팔아서 457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이들이 해당 종목의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네. 하지만 법조계는 설령 주가 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식 매도가 회사 내부 정보, 즉 미공개 정보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아직 공시되지 않은 회사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 거래를 한 행위를 해당하는 것이지 주가 조작 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정보와 상관없는 일이란 설명입니다. 잠시 끝으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본시장법과 판례에서 의미하는 미공개 정보는 특정 회사에서 생성되고 파생된 미공개 정보를 의미하는 거지 특정 회사 외부에서 무슨 가령 주가 조작 행위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미공개 정보라고 판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처벌이 약하니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가 조작에 나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다른 금융 선진국들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오민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기자, 지금 다른 나라는 이런 사태에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는 종신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게 이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주가 조작 사태로 지난 2001년 있었던 글로벌 에너지 기업 앨론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희대의 분식회계 사태라고도 불립니다. 당시 앨론의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했고요. 재판에서 징역 24년 4개월형을 받았고 CEO는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앨론 회장은 재판 중에 수감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또 금융위기 당시 최악의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무려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지난해 감옥에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국의 경우도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상당히 기업의 존폐가 달릴 정도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중국의 종합물류 업체인 베이바다오 그룹의 경우는 주가 조작으로 벌금 55억 위안,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또 2017년 개인 간 대출을 하는 P2P 업체죠. 상해 다륜실업의 경우는 주가 조작 혐의로 회장이 34억 8천만 위안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했을 때 6천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특히나 주목하실 부분은요. 이 상해 다륜실업의 회장과 또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던 10명에게는 영구히 중국의 증권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는 분들은 많이 못 봤습니다. 대부분 뭐 벌금 내고 집행유예 이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경우 주가 조작 처벌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07년에 우리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루보 사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원대 수준이었던 주가가요. 5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 50배나 뛰었습니다. 이때 당시 주가 조작의 주범이었던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억 원이 부과가 됐고요. 기획자의 경우는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이 로보 사태의 주범이었던 김모 씨의 경우는 출소 후에 다시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주가 조작을 범죄로 입증해내기가 아주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입증과 관련해서는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도 그렇고 주가 조작의 경우는 입증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수사의 걸림돌이죠. 프랑스의 경우는요, 주가 조작이나 이런 자금 세탁과 같은 특정 중대 금융 범죄의 경우는 입증 책임을 좀 넘기는,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패 범죄 등의 특정 사안의 경우는요, 피해자가 직접 스스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 범죄 수익이 또 해외로 은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적인 공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지 살펴보면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초국가적인 금융 범죄에 대응을 해서 실질적인 수사 공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1991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국제 공조가 좀 미비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사례와 좀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는 좀 미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에 재발을 부추긴다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표적이 된 종목들 상당수가 지주회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주사는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종목인데 이번 사태로 인해 더 외면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부 정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작전 세력들이 지주사들을 특히 표적으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지주회사를 골라서 작업 대상을 물색했다기보다는 고르다 보니까 지주회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라 대표가 투자했다고 직접 밝힌 종목들은 총 9개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또 유통 주식 물량이 적다는 건데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 주가를 부양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면 사실 이만한 기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고르다 보니까 이 지주회사들이 이 조건에 부합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해서 투자한다 이런 명분을 챙길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라 대표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가치 투자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라더근 대표는 해당 기업들은 영업이익 대비로 시가총액이 낮았다. 그러면서 뭐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죠. 이 지주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 같은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까? 이 지주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다른 국내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통해서 자회사와 같은 뭐 다른 회사의 사업 이렇게 지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해서 지분을 통해 여러 자회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LG그룹을 말씀드리겠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직원이 일을 한다 하면 배터리를 만드는 거겠죠. 그것도 LG전자는 냉장고나 이런 가전제품을 만드는 게 일일 텐데 이 LG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게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특별히 영위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 지주사 자체의 주된 수익원은 그룹의 상표권이나 뭐 자회사의 배당금, 임대수익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네. 다이나믹하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주사와 비지주사의 이 관심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래량을 각각 상장된 주식수로 나눈 다음에 이걸 연 평균치로 나눈 값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비지주사에 비해서 5배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주사가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룹 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이런 핵심 회사다 보니까 지분을 줄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이 투자자의 관심이 덜 가기 때문에 거래량도 적은 기업이다.
이 공통 분모가 아무래도 지주사 중에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 같은 사례도 있고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지주사들이 특별하게 좀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LG 예시를 들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 이 말씀드린 LG 지주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상장이 돼 있잖아요. 예. 말씀드린 LG 에너지 솔루션, LG전자 모두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이 같은 논리 때문에 이 국내에서는 이걸 더블 카운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자회사에서 한 번, 또 지주사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책정되니까 할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같은 논리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에선 지주사의 가치가 저평가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구글, 유튜브 이런 기업들이 비상장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업 가치를 보다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더블 카운팅이 시장의 오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블 카운팅이 사실 아니라는 건데요.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이 더블 카운팅이라는 논리대로라면 사실 ETF도 시장에 상장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더블 카운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오해가 해소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유와 어찌됐든 이 지주사의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와 좀 유사한 사례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지만 비싼 주식이었다면 애초에 이런 작전에 타겟이 되지도 않았을 거다. 좋은 주식이 타겟이 됐다니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도 자사의 펀더멘탈을 알리고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이 시총 가치 제고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채원 의장의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이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된 도로 이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주주 가치 제고 정책 같은 거, 주주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주식이 어느 적정 레벨까지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못 덤비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또한 이 지주사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른바 회장님의 상속, 증여 이런 승계 과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차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적어도 다음 주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5월 중순 정도면 이번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텐데 부지런히 전해드리겠습니다.